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5번째 시즌의 두 번째 강의.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한다입니다. 그리스 신화부터 설명을 드리죠. 트로이 전쟁 얘기입니다. 파리스 왕자가 아름다운 헬렌의 왕비를 트로이로 납치한 후 그리스는 트로이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트로이 정벌의 총사령관은 아가멤논이 맡게 됩니다. 그에게는 클리타임네스트라라는 아내와 이피게네이아, 엘렉트라, 오레스테스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막상 트로이를 정벌할 군인들이 항구에 모였지만 이상하게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예언자 칼카스는 아가멤논의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아르테미스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언했죠. 처음에 아가멤논은 딸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이게 총사령관이잖아요. 직책이 직책인지라 하는 수 없이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속여서 딸을 데려옵니다. 결국 불쌍한 이피게네이아가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아르테미스가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녀를 데리고 멀리 사라지고 맙니다. 한편 딸을 잃어버린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앙심을 품고, 당연하죠.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으니 말입니다.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리라. 그 사이 아가멤논이 이제 트로이 전쟁으로 나간 후에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또한 아가멤논의 사촌 아이기스토스를 애인으로 삼아서 남편의 자리까지 넘겨주게 되죠. 그러나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시 귀국을 하죠. 그렇지만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정말 남편에 대한 복수를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딸을 제물로 바친 것에 대한 원한을 갚을 생각이었죠. 그래서 아가멤논이 목욕탕에서 나오자마자 도끼로 내리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은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애인인 아이기스토스가 끊게 되죠. 어머니와 어머니의 애인이 아버지를 죽이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된 엘렉트라와 오레스테스는 혹시 아이기스토스가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누이인 엘렉트라는 오레스테스를 이웃나라로 피신시킵니다. 드디어 오레스테스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어머니 앞에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바로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오레스테스는 주저없이 아이기스토스와 어머니인 클리타임네스트라를 단칼에 찔러 죽이고 맙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죄는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들은 오레스테스를 재판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신들은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즉 오레스테스에게 형벌을 내리게 되죠. 어머니를 죽인 자. 에리니에스는 특히 부모를 살해하거나 신성 모독한 자를 벌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추악하게 생겼는데 이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가요, 머리털에는 뱀들이 뒤엉켜 있고 손에는 횃불과 채찍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여자, 복수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정도로 굉장히 지독하게 쫓아다니면서 벌을 내렸던 복수의 여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집요해서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옥까지 쫓아가서 괴롭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리니에스는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 말이에요. 죄 지은 자만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도 쉴 새 없이 후회와 고통을 일으켜 죄 지은 자를 괴롭혀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또 이야기가 영화와 접목이 되고 심리학과 접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릴러물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는 작은 회사의 사무원인 마리온이 대낮에 샘이라는 남자와 모텔에서 미래를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는 정말 유명하죠. 여러분들 지금 사이코를 보면은요, 조금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심심한지 아세요? 웬만한 영화에서 오마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화들, 스릴러물에서 사이코의 장면이나 어떤 사이코의 플롯을 차용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지만 정말 획기적인 스릴러물이라고 할 수 있고 알프레드 히치콕은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를 갔는데 이런 불안한 관계에 지친 그녀는 샘이라는 남자랑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회사로 돌아옵니다. 이때 거래처 사장이 나타나서 딸의 결혼 선물로 집을 사기 위해 준비한 4만 달러를 그녀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마리오는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가는 도중 마음이 바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게 되죠.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도피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차를 달려서 외딴 곳에 위치한 베이츠 모텔에 도착합니다. 이 도피 중인 마리온을 맞은 것은 젊은 남자 노먼 베이츠입니다. 안소니 퍼킨스가 연기를 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끌리고 있음을 느끼죠. 노먼이 호텔의 안채로 들어가자 노먼과 그의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가 마리온에게까지 들립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안 된다니까.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들여놓다니. 어서 가서 말해. 내 아들한테 수작 걸지 말라고. 그럴 배짱이 없으면 내가 가서 말할까? 그러자 노먼 베이츠는 그만해요. 그만해.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죠. 그날 밤 마리오는 자신이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것 잘못을 깨닫고 내일 돈을 돌려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던 중 샤워 커튼 뒤로 나타난 검은 그림자에 의해서 칼로 난자를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때 노먼 베이츠는 황급히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또 이럴 수가 있나 라며 마리온의 시체를 자동차에 실어서 늪에 수장시키고 맙니다. 한편 돈을 갖고 없어진 마리온 때문에 걱정된 그녀의 동생 라일라와 샘은 수소문 끝에 베이츠 모텔까지 찾아오게 되죠.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뭔가 모텔에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라일라는 모텔 옆의 안채로 들어가고 거기서 그녀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채의 지하실에 이미 미라로 변한 노먼의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때 노먼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채 나타나 그녀마저 살해하려 하나 샘에게 붙잡히고 말죠. 노먼은 이미 10년 전에 죽은 어머니의 시신을 몰래 파내서 집에 모시고 있었고 그의 영혼은 분열되어서 아들과 어머니의 역할을 교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투심에 불타는 어머니가 그의 영혼을 지배할 때마다 노먼은
사람들을 살해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는 평범했던 한 여성의 돌발적인 행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아무 문제 없이 10년 동안 성실히 회사를 다녔던 마리온이 4만 달러를 횡령했을까요? 일상생활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던 사람들이 갑갑함을 떨치기 위해서 벌인 일탈치고는 너무나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녀가 돈을 훔치게 된 이유를 우선 그녀의 주변 환경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같네요. 그러면 말이죠. 지금까지 마리오는 그녀의 남자친구 샘과 떳떳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희망 없는 이런 관계에 지친 마리오는 샘과 헤어질 것을 결심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껏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청산하려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공백이 생기죠. 그나마 미래를 나누던 남자마저 없어지니까 갑작스럽게 마음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녀는 이 공백을 돈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된 마리오는 돈이 상징하는 힘과 권력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하도록 그녀를 자극했던 4만 달러라는 돈이 거래처 사장 딸의 결혼식 준비 자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화를 보면 마리온의 부모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가 실종되었을 때 그녀를 찾는 것은 여동생뿐이죠. 여기서 4만 달러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상징합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마리오는 이 돈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빼앗고 싶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으로 축복받는 결혼을 할 거래처 사장 딸의 운명을 가로채고 싶은 욕구도 작용했던 것이죠. 마리온이 베이츠 모텔에 들렀을 때 노먼은 왠지 모르게 마리온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이유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직감으로 마리온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물론 둘의 비밀은 해결 방법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마리오는 돈만 돌려주면 쉽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먼은 자신의 비밀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태였죠. 노먼이 마리온에게 건넨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그런 그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린 각자의 덫에 걸려 있어요. 아무도 그 덫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길을 써봐도 모두 헛수고예요. 가끔 우린 알면서도 덫에 걸린 수가 있습니다. 노먼의 영혼은 어머니에게 붙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으며 항상 어머니 영혼에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노먼은 마리온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그녀의 방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공적인 장소인 자신의 사무실에서만 대화를 나눕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질투심이 마리온과의 사적인 관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어머니의 질투와 감시는 영화에서 상징적인 장면으로 표현됩니다. 둘이 대화를 나누던 사무실에는 기분 나쁜 느낌을 주는 온갖 새들이 박제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감독은 그런 소품을 이용했을까요? 그 영화의 구도를 보면은 또 더욱더 알 수 있는데요. 노먼이 마리온에게 얘기를 하는 화면의 구도를 보면 노먼은 화면의 오른쪽 구석에 앉아 있고 왼쪽 벽에는 커다란 새의 박제가 뚫어지게 노먼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는 예로부터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상가에 새가 나타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족을 찾아왔다고 옛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박제가 된 새, 사무실에 온갖 새들로 가득 찬 박제가 된 새는 노몬 안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또한 박제가 된 커다란 새는 미라가 된 어머니의 시신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히치콕은 노먼이 어머니의 감시를 받고 있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이 새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질투심에 가득 찬 노먼 안에 존재하는 어머니는 새로운 여자가 나타난 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걸 제거할 유일한 방법은 마리온을 죽이는 것뿐이죠. 혼자 남게 된 마리온은 샤워를 하는데 이는 자신의 죄를 씻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물이 가진 상징성을 보면요, 기독교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것은 더럽혀진 생명을 씻어서 원초의 순수 상태로 회귀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때 보여지는 것이 그 유명한 샤워씬입니다. 여장을 한 노먼이 나타나서 마리온을 칼로 난자해서 죽이죠. 노먼이 마리온을 죽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먼 안에 존재하는 어머니가 아들이 다른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가까이 하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리온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머니에게 집착했던 노먼이 마리온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유혹의 대상을 제거하여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먼 안에 어머니의 영혼이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노먼과 어머니는 외따로 떨어진 모텔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노먼에 대해서 매우 집착하는 성격이었고 노먼은 이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노먼도 어머니만을 바라보며 다른 여자와 어떤 관계도 갖지 않은 채 지내왔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노먼은 커다란 배신감이 들어서 결국 어머니와 그 남자를 독살하고 맙니다. 나는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나 하는 배신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양가 감정을 지닌 노먼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의 시신을 파내서 자신의 집안에 모셔놓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신만으로 어머니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어머니의 정체성까지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노먼 안에 있는 자기 자신과 어머니는 결국 분열되어 서로 다른 인격이 노먼 안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노먼의 인격이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어머니의 인격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노먼 베이츠는 정신과적 질병 개념으로 본다면 옛날 의미로는 정신분열증, 요즘 의미로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병은 누군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망상, 또 누가 나를 쫓아다니지 않을까, 누가 나를 감시하지 않을까, 누가 내 밥에 독을 타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피해 망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길거리를 다닐 때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되는 느낌이 들고 옆집에서 나를 감시하는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또한 남들은 듣지 못하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환청,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시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먼은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있었고
어머니가 현재 살아있어서 자신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오레스테스의 신화를 살펴보면 오레스테스는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 에리니에스의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죄 지은 사람만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에리니에스의 복수국은 현재의 질병 개념으로 본다면 환청이나 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도 뭔가 듣는 것 같고 그 목소리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사람들은 예전 고대 신화에 고대 시대에 이런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들, 특히 조현병을 앓았던 사람을 에리니에스의 소행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신분열증 환자 중에는 이런 증세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을 갖거나 환청이 지시하는 대로 남을 해치거나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율이 일반인들보다 절대 높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질환에 대한 공포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에리니에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남들은 보이지 않는데 남들을 괴롭히는 것을 에리니에스의 복수가 성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오레스테스는 현재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머니를 죽인 후에 정신질환, 즉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의 말미쯤에 재판정에서 노먼의 정신감정을 했던 정신과 의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노먼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먼이 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는지도 설명을 하죠. 왜 그럼 정신과 의사가 이 영화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그 당시 유행했던 정신병의 원인에 대한 가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냉정하고 지배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끊임없이 청결을 요구하는 성격을 가진 경우 아이들에게 정신분열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조현병의 원인, 정신분열증의 원인은 어머니 때문이라는 가설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석같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즉 노먼 베이츠의 어머니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어머니를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어머니, 스키조프레노제닉 마더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요, 모든 정신질환을 다 어머니 탓으로 돌렸어요. 자폐증마저도 어머니가 냉정하고 아이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폐증에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너무 지친 나머지 병원에 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생긴 거지, 그 어머니들이 자폐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죠. 이 가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신분석이나 발달 심리학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가설은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터무니없지만 이 가설은 지금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데 부모가 그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타난 그 백지에다가 천재를 그리면 천재가 되는 거고, 정신병을 그리면 정신병이 되는 거고, 바보를 그리면 바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어머니가 전지전능하게 아이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전지전능한 위치에 어머니를 올리게 된 것은 어머니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안겨준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명예스러운 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비난하기 위한 구실로 악용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아침 방송을 보면은 정신과 이론에 어머니의 역할이 어쩌니 저쩌니, 또 어머니에 따라서 아이들의 감정이나 정서가 달라지느니 너무 지나치게 어머니가 이런 아이들에게 원인을 일으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희생자로 아직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니, 가해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이죠. 이런 1950년대와 60년대의 여러 심리학적, 교육학적 이론들은 어머니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심적인 인물로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반대로 어머니라는 위치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론대로라면 어머니는 언제든지 자식을 망쳐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나온 가설이 바로 스키조프레노제닉 마더,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이 이론에 의해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 영화에서는 어머니의 불길한 능력이 과장되게 그려져 있고 있는데 이미 10년 전에 죽은 어머니가 현재까지도 노먼 베이츠를 지배하고 있으며 엽기적인 살인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문제는 이런 가설들이 여전히 각광받고 있으며 많은 아동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 정신분석가들에 의해서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은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새로운 자녀 양육 방법이라면서 같은 맥락의 것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리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이런 정보에 접할 때마다 자신이 자녀에게 해를 주는 사람은 아닌가 의심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 자신 없어 합니다. 이것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일부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들을 일반화시키며 떠들어대는 언론입니다. 비행 청소년의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그 아이의 가정환경, 특히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언론의 초점이 됩니다. 또 언론의 논조도 범죄자들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들은 기존의 이론을 하도 많이 들어서 자신이 혹시 자신에게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어머니가 될지도 몰라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육아를 담당해 왔습니다. 즉 정신분열증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아이에게 냉정한 어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 우아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꾹 참고 냉혹한 어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죠. 그런데 또 이론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다정다감한 어머니들이 요즘 들어 또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죠. 어머니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따끔하게 야단치지 않아서 나약한 아이를 만들었다는 또 비난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머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나요? 냉정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애들에게 잘 대해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양육 방법을 선택하든지 항상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도 인간인데 어떻게 항상 아이에게 다정다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때는 아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상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들은 자신이 한때 아이에게 화냈던 걸 상기하고 자신이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고 후회합니다. 반대로 어떤 어머니는
아이에게 너무 다정다감하게 대하고 원하는 대로 해줬던 걸 상기하고는 자신이 너무 아이 마음대로 해주는 건 아닌가 하고 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양육에 확신을 가지는 어머니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죠. 어머니들이 맹신하는 전문가들의 이론은 영원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이론들이 10년 정도 지나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 100가지 이론이 나오면 한 4-5가지는 10년 후에는 그 진리로 남고 한 95개나 96개는 그 이론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들이 판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맞춰서 너무 지나치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1900년대 초반에는 과거에는 아이 양육 방법이 어땠냐 하면 갓난아기를 너무 안아주거나 신체적으로 접촉을 많이 해주면 아이가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를 방치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소변 가리기를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생후 2개월부터 하는 게 좋다는 이론이 있어서 아이들을 갖다가 고문에 가깝게 2달 된 아이를 변기에 묶어서 대소변 가리기를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고 정말 우스운 일이었죠. 자녀 양육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녀 양육 방법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먼 시대에는요, 아이 한 10명 낳고 그 다음에 아이들 그냥 밥만 먹여주면은 그래도 다 착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가 또 막내를 키우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왜냐? 부모님은 들로 밭으로 일하러 나가느라고 애를 양육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은 너무나 문제없이 잘 자랐던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천사나 악마 아니면 천재를 아이의 그림판에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갓 태어난 아기는 꼭 백지 상태 같지만 이미 어느 정도 밑그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아이들은 어머니와 반응하면서 커가죠. 그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만 해도 애가 둘인데 같은 부모, 같은 자녀 양육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두 아이는 너무나 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타고난 성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환경이 같으면 둘 다 똑같은 성격으로 자라났어야 되지 않을까요? 타고난 것들이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에서 크게 간과된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만이 강조되고 있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존재인가요? 아버지로 인한 문제로 아이들이 빗나가지는 않을까요? 알코올 중독과 지나친 도박 등으로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생긴 아이의 문제까지 전적으로 어머니의 몫으로 그동안은 남겨졌던 겁니다. 노먼이 정신질환을 앓은 것이나 오레스테스가 복수의 여신으로부터 벌받은 것은 둘 다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어머니 모두 새로운 연인이 출연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영화 사이코나 오레스테스의 비극 모두 어머니가 잘못해서 아들에게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암시를 그 이면에 깔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한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부재 시에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가부장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남자인 아들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있었던 거죠. 오레스테스의 경우는 사실 오레스테스의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사랑스러운 딸을 자신의 지위와 출세를 위해서
제물로 바쳤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문제는 비롯됐고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딸을 희생한 남편에 대해 복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이라는 아버지의 잘못은 간과되고 있었던 것이죠. 신화 속에서도 아버지의 잘못은 간과되고 결과만 부각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악역을 맡고 있을 때 덩달아 자녀의 잘못을 모두 어머니에게 떠넘겼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상당수의 학자들이 남자였다는 데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볼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에게서만, 어머니에게서만 아이들의 문제를 찾아냈던 겁니다. 이 영화 사이코의 마지막 부분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철창 안에 이제 노먼이 갇힙니다.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가만히 서 있죠. 이때 노먼 베이츠 안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독백이 이 영화에는 깔리게 됩니다. 노먼 베이츠의 어머니는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해서 변명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명만 들어놓는데 그 변명은 그동안 억울하게 자식의 정신병에 대해서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들의 독백인지도 모릅니다. 그 독백은 이렇습니다. 아들의 죄를 고해야 하는 이 애미의 처지가 슬픕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범죄라는 오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들은 내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난 박제된 새처럼 앉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전 혹시라도 의심할까봐 이곳에 꼼짝 않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